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법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저 몰랐는데 저희가 뭔가 책을 선정할 때 네. 막 책 페이지 때문에 겁을 내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번 처음 알았어요. 얇은 줄 알았죠. 얇은 줄 알았는데 500 몇십 페이지더라고요. 속았어. 정말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했구나 좀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야 진짜 제자백가의 마지막 파트죠. 네. 법가를 드디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법가 파트는 431페이지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어떠셨나요? 읽으면서? 저는 이게 법과도 좋았어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현대랑 이게 법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연결되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서양 철학하고 이어지는 게 서양 철학도 이제 근대로 올수록 법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영국 철학자 휴미였던가 누가 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로크도 많이 했었고 그죠? 로크가 이제 거의 저희가 생각하는 삼권 분립을 조금 처음 주장을 했었죠. 현대 법 관련돼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새의 형세를 보면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영국이 거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자본주의랑 특히 유럽 쪽이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 쪽에서 그런 요즘 논문과 그런 학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아이고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게 막 그냥 먼 발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가를 읽었을 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저는 자본주의의 종말은 많이 들었는데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요? 네.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정치색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현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사법제도와 이런 게 참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원래 민주주의의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하면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패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능한, 그러니까 혹은 뭐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뭐 말하면 공자처럼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표를 많이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네. 맞죠. 근데 되게 무섭지만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그 사람의 뭐 인성이나 뭐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인기죠. 정말로. 얼마나 표를 많이 받냐. 그래서 패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뽑혔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아니라 가장 리스크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마 공화정이던가 예전에 독재를 보면은 로마 공화정 때는 누가 대표 뽑으면 임기가 없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왕권 같은 경우에도 뭐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주의는 얘가 만약 우리가 뽑았는데 못하면 4년 5년 뒤에 너를 다시 심판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건 그렇네. 그나마 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 말은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법과 파트인데 그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그렇다 쳐도 입법부랑 이 사법부는 어떻게 할까 진짜. 이 법을 잘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있을까. 요새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로또 판사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로또처럼 걸려요? 그거죠. 그러니까 판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판사의 기질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저질러도 당연하죠.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야 그게 법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법의 무너짐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와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저희도 지금 겪고 있는 게 서로 이분법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야가 돼서. 그렇죠. 진보 보수.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당파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법제도도 당파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옳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에 좀 더 취지에 맞으면 이렇게 이 당에 의한 판단을 하고 이 당에 의한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모든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 근데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법가에서 오늘 나올 내용은 법을 정말 단단하게 우리가 좀 따라야 된다. 정말 이 법의 권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와도 맞닿아 있고 근대와도 되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헌법 위에 서 있는 국가인데 네. 그래서 법이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법 자체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요번 파트 들으시면서 과연 법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네. 아무튼 육아랑 되게 다릅니다. 달라요. 법과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4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먼저 가장 눈에 띌까요? 법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상이라고 해요.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시대적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했다고 하고 최후의 육국을 통일했대요. 이제 신영복 선생님 말로는 현실 적합성이 가장 뛰어났다. 검증된 학파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의 현실에 이 법가의 이론이 맞았기 때문에 이 법가의 사상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이 한비자의 책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면은 항상 이제 지금 시대를 생각하게 돼요. 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철학은 뭘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훗날 100년, 200년 네. 뒤에 그 후세대들이 봤을 때 그 시대는 이런 철학으로 뭔가 수렴할 수 있어. 한마디로 이 철학이 그 시대에 가장 적합했어. 아니면 그런 철학이 그 시대를 살렸어. 근데 아직 하나의 철학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죠, 지금 시대를. 그렇죠, 맞아요. 철학이 없는 시대인가? 그래서 너무 많나?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제도로 정립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의 철학으로 이 시대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네. 학자들도. 근데 그게 또 단점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단점이자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철학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대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 법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에 초점을 하는 겁니다. 현실성. 그래서 이 법가는 아시다시피 이 법가라는 거는 유가처럼 약간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헷갈려 하셔요. 법가를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닙니다. 법가는 하나의 사상이고 그 법가의 대표적 인물이 한비자라는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2쪽에 요거 인용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오두라는 편에 한비자가 쓴 법가의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인데 나와 있다고 합니다.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려가다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후로 그는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만 지키면서 다시 토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지만 토끼는 다시 얻지 못하고 송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지금 선왕의 정치로 오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그루터기를 지키고 있는 부류와 같다. 이게 이제 유가, 목가, 도가 같은 기존의 그 학파들을 완전히 이거 싸잡아가지고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강한 풍자예요. 네, 풍자인데 여기 이소부화 같죠. 네, 재밌었어요. 근데 적절한 비유에 되게 딱 읽고 멍했어요. 네. 이 사람이 토끼가 우연히 이제 그루터기에 박아서 죽어버렸는데 그걸 계속 이후에도 박을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의 유가목과 도가는 농번적 질서,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런 질서상에서는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법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의 예지를 따르고 그러면 됐었는데 반면에 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그 기존에 있는 학파들을 다 부정하고 그렇죠. 이제 현실은 다르다. 지금 시대는 다르다. 이 기존의 학파들은 마치 토끼가 이제 우연히 이제 박아 죽은 것처럼 언젠가 토끼가 그렇다고 박아 죽겠지 이런 걸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죠. 그냥 진짜 딱 제대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든 생각이 유효한 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금 토끼처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되게 신앙처럼 이게 정답처럼 가져가잖아요. 물론 그렇죠. 매번 강조하지만 굉장히 저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에선. 근데 이것을 그 예전처럼
계속 그냥 토끼 기다리듯이 얘가 가장 좋았으니까 얘 또 오겠지. 가만히 냅두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법과가 비판했었던 예전에 유가, 묵가, 도가 같은 되게 그런 복고적인 느낌이다. 되게 보수적인 거다. 맞아요. 법과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시대 변화를 인정해라. 새로운 대응 방식을 모색해라. 이 법과의 사관과 미래 사관과 변화 사관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잘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의 지금 가장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 중에 이건 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표현의 자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표현의 자유가 남용이 돼가지고 정말 그걸 누구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혼란시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러면 예전 시스템처럼 헌법이 만들어졌었던 그 감동적인 취지에만 의해서 야 표현의 자유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건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신성한 영역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회를 만들어갈 땐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 이게 맞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네이버 뉴스 그 네이버 검색창을 봤는데 실시간 검색어로 어쨌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분이 좀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네. 근데 댓글을 보면 다들 아니 어떻게 이런 다들 부정적으로. 그죠. 그거 보면서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진짜 저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과연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일단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텍스트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도 일단 코로나가 터졌다는 게 시대가 변하긴 했어요. 코로나 완전 변했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변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제 체제도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사고 관념이라든지 철학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철학과 뭐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완전 자세히 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그 요즘 많이 흔히 앞으로 추세가 될 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늘어나는데 소비할 사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다 AI 기계로 대체되다 보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생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받았었던 돈을 그 일반 노동자, 소비자한테 다시 환급을 해주고 얘네가 또 이거를 사게 만들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착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건데 이것도 지금 이거랑 되게 유효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퍼퓰리즘 아니냐. 근데 자본주의 자체가 이게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기업의 물건들을 사주거나 하면 자영업자들 가게에 가서 뭔가 사 먹어야지 그럼요. 굴러가는 체제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많죠. 확실히 이게 말이 모순인데. 네, 맞아요. 이 시스템 자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소비를 저희가 계속해야 돼. 뭐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안 건들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끔 이러거든요. 와.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본주의랑 자기의 사유 재산권과 사유 그 제도,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가질 수 있냐. 근데 중국만 봐도 제가 알기로는 집을 자기 마음대로 못 갖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이 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와. 거기다 신청하면은 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야. 당연히 북한은 못하죠. 이게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는 자기 사유 재산과 사유 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아까 말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고 맞아. 옛날하고 인구가 다릅니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 텐데. 그렇죠. 계속 그리고 그 전체 저희가 지금 분배량이 다르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계속 늘린다는 거는 노동자들이 다 번 것을 불로소득 쪽에다가 다 줘야 되는 형태가 돼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그거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값이 저희 그 집 부근만 해도
거의 한 1, 2년 만에 1, 2억이 올랐다고. 와. 근데 그런데 되게 많잖아요. 많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몇 년이면 1, 2억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실물 경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리먼 브라더스 2008년에 그 경제 금융 사태가 났었던 게 딱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랑 돌풀님이라는 노동자가 네.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었다 칠게요, 그냥. 근데 이 100만 원을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집주인한테 줘요. 건물주한테 줬습니다. 그렇죠. 뭐 80만 원을 줘요. 그럼 나는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주인,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소비는 덜하고 소득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본 경제가 또 안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러네. 근데 지금 그 부동산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쪽에서 또 잡으려고 하면은 아예 공산주의냐. 맞아. 이렇게 또 되고. 맞아. 이거를 또 안 잡으려고 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이던가 제 주변의 청년들은 죽어 나가요.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니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너무 얽혀 있어요. 막상 이거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꼭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막 반발할 거고. 그렇죠. 장난치냐. 그 못 잡잖아요. 계속 그 집값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이제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품이 큰일이네요. 이 큰일이죠. 저도 큰일이네. 가장 무서운 큰일이라고 봐요. 모든 경제학자와 정부 뭐 웬만한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너무 터지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일본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일본이 먼저 터진다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젠가 터지는데 진짜. 네, 진짜 다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집값 폭락하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너무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 맞아. 2008년을 보면 알죠. 여러분들 나중에 영화 빅쇼트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 영화 보면은 그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야 진짜 이렇게 국가가 망할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무섭네요. 무섭죠. 아무튼 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제도를 잘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변화하면 도를 행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법과의 현실 인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33쪽에 요거 인용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인민이 적고 재물에 여유가 있으면 백성들은 다투지 않는다. 반대로 인민이 많고 재물이 적으면 힘들게 일하여도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양보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임금이란 오늘날의 노복보다 힘든 자리였다. 천하의 자리를 양이하는 것은 이를테면 노복을 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현령 같은 낮은 벼슬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치부하는 자리가 되고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하기는커녕 한사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죠. 맞아요. 예, 임금 자리도 예전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낮은 벼슬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아무도 양보하려고 안 한다. 예, 그런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보니까 공무원 생각이 나네요. 예. 434쪽에 이거는 한번 돌풀님이 낭독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유가나 묵가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은 임금을 부모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관이 형벌을 집행하면 음악을 멈추고 사형 집행 보고를 받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왕의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수는 없다.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임금이 자기의 이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좋은 정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내의 모든 사람들이 공자의 인을 따르고 그 을을 칭송했지만 제자로서 그를 따른 사람은 겨우 70명에 불과했다.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지 인의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의 학자들은 인의를 행해야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공자같이 되기를 바라고 백성들이 그 제자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야, 마지막 문장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앞에 이제 육아나 뭐 이렇게 보면서 좀 의문,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임금들한테 당장에 이제 뭐 전투를 앞두고 있고 그런 임금들한테 그 인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럼 가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 대통령한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누가 가가지고 종교인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의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같이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피식 웃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네. 이게 되게 또 현실에 유효한 게 만약에 제가 가장이에요. 제 슬하에 2명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빚이 갑자기 10억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럼 당장 해야 될 것은 나가서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건 맞지.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그 속에서도 가치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거기서 공자식대로 하면은 초지일관하게 그대로 했었던 일하고 인의를 버리지 말자.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뭔 뜬구름 얘기야. 네. 근데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4인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치. 집단이니까.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공자처럼 과연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공자님 말씀이 그거는 그냥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긴 해.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바른 말이긴 해. 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법과는 현실적이다. 왜 법과가 이 통일의 그 가치 중요한 그 철학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전 이 문장이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임금이 자기의 인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정치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전 어쨌든 지도력이라고 봐요. 아... 권력의 핵심은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되게 현덕한 그런 대통령이던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 바람이고 일단 이 5천만 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능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해야죠.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권세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지 인의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밑줄에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는 후왕이야말로 천하의 왕이다. 후왕을 버리고 태고의 왕을 말하는 것은 자기 임금을 버리고 남의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삼비자의 스승격이었잖아요. 순자. 네, 그래가지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었던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공감 가는 게 혹시 병자호란 기억나시죠? 그게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남한산성이란 영화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다큐멘터리 같아요. 역사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잘 만든 작품 같거든요. 그 영화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럴만해요. 보면 정말 리얼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실제 이게 아마 사료에도 있을 텐데 명나라가 그때 그 청나라한테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 후금에 멸망당하죠. 근데 멸망당한 국가입니다. 그 명나라는. 근데 조선은 명나라한테 사대를 했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까지 쳐들어왔거든요. 청나라 군대들이. 근데도 항복하라고 그때 삼전도 구려 그때죠. 항복하라고 지금 진짜 밖에서 갇혀가지고 여기서 아사하고 있는데 조선의 왕과 조선의 신하들은 명나라 쪽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요. 없는 국가에다가. 망했는데. 에이.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그 코미디도 아니고 왜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청나라가 나중에 그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은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 시대 사람들이 주나라를 자꾸 칭송했던 거랑 비슷해요. 똑같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미 망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막 종교처럼 떠받드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육아 사상이 정치학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다.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법과는 계속 이제 새로운 거 이제 현실을 봐야 된다 이제 직시를 하는데 육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옛날 왕들을 들먹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고대에 누가 이렇게 옛날 누가 이렇게 했는데 했습니다.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게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정말 그래서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쉬운 예시로 영화 광해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백성 2만을 파병하고 그리고 막 뭐 어떻게 뭐 아낙네들을 막 몇 명 주고 뭐 쌀은 이만큼. 이게 4대의 예다. 근데 그니까 4대의 예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 인이 예지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맞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육아에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한비자가 봤을 땐 되게 마땅치 못했었던 것 같고 지금 시대는 또 이게 약간 한비자 쪽이 저는 좀 공감이 가요. 전 진짜 법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이런 배경에서. 그렇죠. 법과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육아를 계속 따르면은 진짜 패망하는 확률밖에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한나라 이후에는 또 육아 사상이 또 고착이 됐었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중도가 가장 좋겠지만, 근데 어차피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을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한비자를 서양의 마키아벨리랑 되게 비슷하게 보는데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근데 한비자란 인물의 그냥 인간성 자체는 되게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거를 다 법적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인간미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한비자도 어쩔 수 없었죠. 네, 맞아요. 이 시대에 맞는 법을 이제 시대에 맞아야죠. 네, 뒤에도 또 나오니까요. 한번 435쪽이 네. 요거 한번 화씨 지벽이라는 그 고사 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초나라 사람 화씨가 초산에서 옥도를 주어 여왕에게 바쳤다. 여왕이 옥인을 시켜 감정케 했더니 돌이라 하였다. 여왕은 화씨가 자기를 속였다 하여 월형을 내려 왼발을 잘랐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무왕에게 그 돌을 또 바쳤다. 무왕이 그 돌을 옥인에게 감정케 했더니 또 돌이라 하였다. 무왕 역시 그가 자기를 속였다 하여 월형으로 오른발을 잘랐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이제 그 옥도를 안고 초산에서 곡을 하였다. 사흘 밤낮을 울자 눈물이 다하고 피가 흘러나왔다. 문왕이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물었다. 천하에 발 잘린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오? 화씨가 대답했다. 저는 발 잘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옥을 돌이라고 하는 고든 선비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니 이것이 제가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문왕이 옥인에게 그 옥도를 다듬게 하여 보배를 얻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것을 화씨의 구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진짜 전 이거 보면서 정말 문학적이다. 이거는 완전 이수무화다. 맞아요. 아까 작품도 그렇고. 네, 그죠. 완전 이거는 토끼 아까 토끼도 그렇고. 아니 글을 이렇게 사람이 잘 쓰다니. 진짜. 이게 비유잖아요. 명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인데. 와, 이런 거 쓰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유를 한번 듣고 나면 절대로 안 잊혀져요. 화씨 구슬. 네, 그죠. 이걸 단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맞아요.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니까요.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 진짜. 게다가 핵심 주제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맞아. 이 뜻이 또 있는데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우매한 군주를 깨우치기가 그만큼 어렵다. 정말 공감 갑니다. 그러니까 한비자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 거래요. 당시 임금들이 그 법가의 그 술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구슬을 얻고자 하는 마음같이 절실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도를 가진 법술가들이 월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아직 옥도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대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절묘한 비유입니다, 진짜. 맞네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약간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네요. 이순신 장군은 옥도를 바쳤잖아요. 근데도 충성을 다했는데 백의종군이던가 선조한테 이제 찬밥 신세를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우매한 군주를 깨우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 한비자 얘기가 나오죠. 이제 한비자의 개인의 삶이 나옵니다. 한비자는 일단 기원전 280에서 233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 왕의 서공자라고 하는데요. 서공자라는 것은 모계의 신분이 낮은 출신이라고 해요.
한비자는 55편에 10만 자의 한비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린 대부분의 글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바와 같이 한나라 왕에게 한 왕에게 바친 글들이죠. 그리고 한비자는 또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법가의 대표라고 해요.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 대표적인 기존에 있던 걸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고분, 오두, 세림, 세난, 저설 등 대부분의 논설이 그렇게 집필되었다. 근데 한비자의 글에 감탄한 것은 또 어디라고 하죠? 진나라 진시 왕제가 된 그렇죠. 진 왕이 이 고분과 오두를 보고 이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참고로 진나라는 한나라의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적국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또 좀 재밌는 게 진시황의 그 수하로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이사가 한비자랑 동문이에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순자 밑에서 순자가 스승이고. 근데 이사가 그 시황제한테 얘기해서 한비자를 데려오죠. 근데 내심 이제 이 이사는 한비자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옥에 가두게 해요. 그 다음에 독약을 줘서 자살하게끔 하죠, 한비자를. 와. 진짜 권모술수의 대가로 알려진 한비자인데 권모술수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니 그 이사랑 한비자는 순자 밑에서 서로 친했을 텐데. 그렇죠. 권력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시대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다. 근데 정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사가 그래서 뛰어난 변설가였던 반면에 한비자는 눌변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언변이 안 좋았다는 거죠. 글을 이렇게 잘 썼지만 말은 좀 어눌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한비자는 그 매우 우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평을 하십니다. 이게 되게 예상 외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마키아벨리 같이 생각하면 되게 그냥 유들유들해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맞아. 한비자는 우직했다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한비자는 굉장히 그 엄격한 형벌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와 묵가의 그런 인의와 겸해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게 지금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전국 시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고 군주는 은밀한 술수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불리는 권모술수의 화신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선입견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신영복 선생이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동의하는 게 조선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뤘었을 때는 대부분 다 왕권이 강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료가 힘이 셌을 때가 아니고 관료가 힘이 세면 항상 세도 가문 이런 거. 아니면 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왕권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왕이 이제 그 대빵인데 모든 정말 삼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시대에도 왕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야지만이 나라가 안정이 되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신하들의 그 세력이 강해버리면 나라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지금은 그래서 이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 나라를 대표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시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는 게 백성한테 모든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떤 철학이 필요할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연 지금 유효한 게 뭐 인의예지 같은 걸까? 아니면 법가의 이런 사상일까? 법과도 또 이게 그대로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학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진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또 정의란 무엇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정의가 뭘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명의 사상을 알아간다는 거는 어쨌든 플러스 더 알파를 시키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선구적인 법과 사상의 그 사상가들이 몇 명 있다고 해요. 네. 뭐 제나라의 관중, 이 사람은 토지 개혁, 조세, 병역, 상업과 무역,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제 개혁과 성문법, 그러니까 이제 법을 이렇게 한 거죠. 반포한 거죠. 법경 편찬 등 변법, 개혁 정책을 뒤따라했다. 정말 잘했다고 봐요, 전.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그 한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토지제도 개혁 너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다 필요한 거죠. 네. 진짜.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다. 이거 저 공감 갑니다. 지금 사법제도에서도 그 강제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강제력이라는 게 당시에는 이런 개혁 정책들을 펼친 이유가 예외 없이 그 중앙 집권적 군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거세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발휘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나라의 재상인 상황이죠. 상황. 네. 네.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이분도. 상황 있습니다. 진나라가 그때까지 약소국이었대요. 전 몰랐거든요. 변방의 작은 약소국이었는데 변법과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 성문법 제정하고 문서를 관청에 보관하여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법의 공개성을 주장을 했다. 이 법의 공개성이 법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분은 뽑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법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과의 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법이라는 게 법치란 무엇보다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자의성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이제 하려는 그죠.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성문법, 그러니까 문서에 써져 있는 법대로 근거해서 통치하는 것이었다. 이게 법제를 행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 예. 법의 공개성이야말로 법과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말 현대 정치와 관통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상황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상필벌과 엄벌주의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고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림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법 외를 없앤다는 거죠. 형으로 형을 없애는 뭐 이형 거형이 바로 그것이다. 법과적 방식에 의해서만이 감히 법을 어길 수 없고 감히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사회, 즉 무형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재벌들이 판결이 되면 그렇죠. 뭐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아시는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히 재벌 4세대부터가 좀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3, 4세대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니 근데 마약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문제인데 마약 밀반입이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 근데 집행유예가 나와요. 이거는 근데 진짜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맞을까 싶어요. 맞아.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일반인이 들려왔어 봐 바로 갇혔지. 제가 기억하기로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어서 대마초만 해도 징역 3인가 5년이에요. 원래가 기본으로. 엄청 센 국가입니다. 근데 마약 밀반입은 진짜 정말 위법이거든요. 그쵸? 그 형벌이 제일 센 거래요. 그 중에서 원래. 근데 그걸 보고 참 아마 그게 그런 이제 재벌들은 변호사도 되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죠. 완전 엘리트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을 이제 고용하기도 하고 확실히 막 뒷돈도 많이 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저희가 고쳐 나가야죠. 모든 맞습니다. 시민들이. 법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있으면 그렇죠.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항상 이어졌었던 패턴이니까 참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문장 전 진짜 엄청 와닿았습니다. 요거 한번 441페이지요. 꽤 긴데 읽어주세요. 이거 진짜 정말 좋거든요. 명문이죠. 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먹줄이 굽지 않은 것과 같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서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줌에 있어서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랫사람의 속임수를 꾸짖으며 혼란을 안정시키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여 백성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관리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을 위압하며 음탕하고 위험한 짓을 물리치고 속임과 거짓을 방지하는 데는 형보다 나은 것이 없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며 법이 자세하면 임금은 존중되고 침해받는 일이 없다. 임금이 존중되고 침해받는 일이 없으면 임금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 핵심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이 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전한 것이다. 임금이 법을 버리고 사사롭게 처리하면 상하의 분별이 없어진다. 야, 이게 법지상주의의 선언이라고 해요. 법치는 그 귀족이나 뭐 지자, 용자 등 법 외자에 대한 규제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날에 대입을 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이죠. 예. 네. 너무 이렇게만 되면 뭐 나라가 되게 안정될 것 같아요. 강해질 것 같아요. 진짜 법치주의다. 그리고 얘는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이랬었는데 이게 주나라의 방식이었대요. 예, 그런 법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법가가 바꾼 거죠. 법가는 주대의 이러한 예와 형의 구분을 없애가지고 귀족을 오히려 내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서민들하고 똑같이 상벌로서 형벌까지 주면서 다스리는 거고, 육아는 반대로 서민을 올려가지고 귀족과 마찬가지로 예로서 다스리자는 주장이었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 공평한 제도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게 한대요. 그리고 형벌을 대부에게, 그러니까 즉 기득권에게 주지 않는다,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차별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곱씹으면 우리 옛날에 훈민정음 반포하려고 했을 때도 많이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대부들 네. 양반들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똑똑해지면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득권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모든 역사가 항상 백성들을 공부 안 시킬라 했죠. 우민. 그래서 예전에도 뭐 글 못 읽는 거는 뭐 라틴어 못 읽고 이랬잖아요. 그 서양에서도. 근데 정말 이거 똑같은 게 얘를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고 형은 근데 이거를 그 주나라 방식이고, 저희가 그때 기억하기로 육아 사상은 주나라를 되게 좋게 봤는데, 맞아. 이게 어떻게 이걸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참 지금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또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가의 방식이 오늘날에 이제 되게 민주 법치주의죠. 네, 맞아요. 방식이고, 육아 같은 경우엔 육아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게 서민을 이제 귀족처럼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럼 형벌을 하지 말고, 근데 예로서 다스린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벌을 그러면 형벌을 안 주고 예로서 가능할까?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학교만 봐요. 가능할까요? 한 학급에 30에서 50명이 만약 있으면 이거 그냥 좋은 말로만 다스리기에도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싸대기 때리고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가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매로 다스렸다. 맞아요. 폭력으로 엄청 맞았죠, 진짜. 진짜 형벌로 다스렸는데. 근데 정말 인정하기 싫고 웃기지만 그러면은 복종하게 됩니다. 좀 웃긴 사람이. 네. 맞아요. 이게 진짜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법가의 방식과 육아의 방식이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뭐 여기 법과의 법치 원칙은 오늘날의 민주 법제와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법과의 법은 군주의 권력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 이 점이 법과의 비판의 출발점인데,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고 완전 비판할 수는 없는 게 지금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군주한테 있었던 것뿐이고 그러니까 권력의 그 이동 분포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땐 일단 군주 제도를 칭송한 거죠. 그리고 443쪽에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게 나와요. 현재 우리 사회는 범죄와 불법행위라는 두 개의 범죄관이 있습니다. 절도, 강도 같은 이런 범죄 행위가 있고 선거사범이나 경제사범, 조세사범 등 상류층의 범죄는 불법행위로 규정됩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범죄죠. 소위 범죄와 불법행위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전혀 다르대요. 범죄 행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매우 가혹한 것임에 반해서 불법행위, 상류층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하다. 이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예를 들어 뭐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자동차를 훔쳐갔어요. 약 한 1억 정도에.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진짜 당연히 욕 먹어야 되고 맞아요. 형벌 받아야죠. 맞아요. 근데 한 엄청난 대기업의 한 인물이 예를 들어 350억 정도를 횡령했어요. 맞아. 눈 감아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지금 일단 우리 권력자는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냥 옹호해주고 옳다고 해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니체가 선악이 없다라고 했었던 말이 요즘 유효하고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약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당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정치적 무관심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편협적이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보다 보면요. 그렇죠. 근데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남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차라리 만약에 뭐 제가 야고 뭐 돌풀님이 여예요. 이렇게 있으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라도 해요.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커지기라도 합니다. 그렇지. 정치적 관심이라고도 생겨요. 근데 정치적 무관심층들은 아예 그냥 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정말 국가를 망가뜨리는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무관심만큼 큰 좀 어떻게 보면 무관심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 돌풀님은 워낙 영화를 잘 아시고 좋아하니까 나중에 브렉시트란 작품이 있어요. 이게 그 베네딕트 컴퍼비치 작품인데 얼마 전에 나왔었던 건데 실제 브렉시트 사건을 갖고 영화로 만든 건데 진짜 다큐같이 잘 만들었거든요. 봐야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브렉시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할 수 있는 이 문제라 봐요. 정치적 무관심층이 국가를 박살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지금 통과된 게 그럼 무관심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 그게 뭐 저도 완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영화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의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브렉시트를 어떻게 통과시켰냐면 SNS에 일종의 좀 얄궂게 표현하면 선동. 진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한참 그거 나올 때 신문도 많이 보고 진짜 저도 기억나요. 영국을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EU에서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자꾸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결국 통과됐단 말이죠. 통과됐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 노딜 브렉시트였다가 이제 합의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세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서로 이제 화폐는 다르게 하고 뭐 이런 걸로. 그게 미국으로 치면은 트럼프를 뽑은 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좀 이게 좀 그쵸.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기억나실 수 있는데 브렉시트 터졌을 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알겠지만 브렉시트 터지고가 나서 가장 영국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가 뭐였냐면 브렉시트가 뭐예요? 이거였대요. 뭔지도 몰라. 네.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좀 뭔지도 몰라.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선거 측 캠페인, 그러니까 브렉시트 찬성 측, 그러니까 탈퇴 측들이 내걸었던 표어가 기가 막혀요. 주권을 되찾자. 주권? 우리 영국이잖아. 우리가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인데 지금 유럽 연합에 껴서 우리 항상 인정도 못 받고 억울하지 않냐 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무관심층들이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막 맞다. 좀 뭔가 나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나 뭐 사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다 브렉시트로 다 그래서 찬성을 던진 거죠. 무관심층들이. 왜 그랬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저는 이게 현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진짜. 저는 먼저 전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기사도 엄청 많이 보고 당연히 계속 정치 관심을 갖고 정치색도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던가 제 주변이들을 보면은 정치에 관심 없는 층 되게 많아요. 근데 전 SNS도 끊었으니까. 근데 가끔 제 친한 친구들이 그 링크를 딱 보내줘요. 네. 뭐 페이스북이던가 인스타그램에 떠 있는 자극적인 글들. 맞아. 아무 검증도 안 된 글들. 맞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팔로잉이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브렉시트 사건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영국권 날지도 모르겠네. 저는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거죠. 미국처럼 트럼프를 뽑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게 가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이 맥락을 따라가면은 정치적 무관심, 무지한 자들은 악이에요. 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이 될 수밖에 없죠. 악이 이제 잘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조금만 뭘 들어도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우르르 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소신이 없으니까 철학도 없고. 그렇죠. 차라리 내가 판단을 해서 이쪽을 뽑았는데 이쪽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다음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맞아. 이 사람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자랑으로 여기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이게 이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는. 맞아. 그게 아까 말했던 포스트 그 데모크라시, 뭐 이제 민주주의의 끝 이런 거죠.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또 그 생각도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많아요. 뭐 수능 진짜 5, 1등급도 받고 뭐 우리나라 스카이도 많이 받는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모든 사회적 영역의 지식들이 사라져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먹고 살 길들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현상이든가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무지해진단 말이죠. 맞아. 자기 그 직업 관련된 것만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치던가 경제 용어는 법률 용어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뭔 말이지 하면서 검색을 하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훈민정음 반포 안 시키려고 했었던 기득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꾸 어려운 용어 써서. 맞아. 진짜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김어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사례들이죠. 특히나 이제 낙검수 덕분에 확실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사람들이.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쉽게 재밌게 알려준단 말이죠. 제가 진짜 그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고 이게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광화문 같은데 이제 그 집회하시는 그러니까 보수 단체나 아니면 좀 종교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뭔 집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고 나와서 실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돈 받고 나와서 그냥 있으면 시간 때우고 가면 얼마 받고 그러면 어쨌든 쪽수가 중요하니까 집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무섭죠. 무섭네요. 진짜 무섭죠. 그래서 진짜 모두 이건 개인이 다 현명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태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무지한 사태 상황에서 법률만 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진짜 옛날에 이 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법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것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법의 성문화, 두 번째가 전국적으로 공포된 공지법, 그리고 세 번째가 전국적인 법의 통일성. 공감 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측면인데 형식도 매우 중요하대요. 형식주의가 중요한 게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권력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도화는 군주 권력의 강화이면서 동시에 군주권의 제한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맞죠. 아무튼 이 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의나 명분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자, 다스리는 자는 성인이거나 군자일 필요가 없고 탁월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맞아. 전국 시대는 이런 변법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 훨씬 줄어든 환경이었음은 물론이었다. 이게 확실히 전문성, 이게 완전 현대적인 시각이에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근데 육아 법과 둘 다 필요한 게 그 정치인들이 특히나 그 스캔들 때문에 맞아요. 그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실족을 했잖아요. 몇몇 분, 우리도 이제 진보에 되게 유명한 그 분들도 대통령 후보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그 스캔들이 나서 완전히 그분은 이제 전문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육아적인 군자의 그런 모습은 좀 부족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보면 맞아요. 볼수록 맞아요. 오늘날은 너무 전문성만 강조해서 또 문제가 되고, 맞네요. 저희가 좀 비판하는 게 그 사법, 그러니까 그 변호사나 뭐 사법고시 있잖아요. 네. 사법고시에는 전문성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근데 그거는 의사되는 의사고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만 보는 거예요. 맞네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거의 안 보잖아요. 면접을 본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진짜 법과적인 성향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 게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도덕성을 저는 부여하기보다 국민들이 도덕적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치. 뽑은 사람은 그치. 알아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상황들, 도덕성이라는 것을 너무 정치인에게만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득권에게만. 맞아. 근데 우리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린 과연 도덕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제 스승이 강조를 했던 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문성만 막 추구하고 돌진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실족한 정치인들처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진짜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그게 만약에 안 밝혀졌으면 폭로를 누군가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되게 쟁쟁한 후보였거든요. 그분들이 극단적인 이제 자살까지 한 분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마음을 잘 추스려서 잘했다면 지금 좀 되게 더 좋았을 텐데. 전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유능과 유덕이 같이 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둘 다 필요하죠.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장은 2부 시간 때 2부 시간에 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1부 시간 때 이렇게 한비자 법과에 대한 사상을 전체적으로 또 한번 훑어봤고요. 맞습니다. 2부 시간에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